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에 저평가된 걸 점프해서 잡을 수 있다. 설령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 갔을 때 내가 공부가 돼 있고 돈이 있는 분들은 그럴 때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15년 네.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고 또 말씀하시겠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막 조급하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을 못 하셨고, 심지어 내가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어서 빚이 있다거나, 아무런 저축이 없어요. 뭐 취업도 못했어요. 이런 분들 절대 절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적어도 앞으로 10년, 15년 정도 동안은 전세제도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세제도가 서서히 월세화가 돼서 없어지는 선진국형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반전세로 좀 많이 네. 이렇게 간 상황이긴 하죠.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전세가 아직 저렴한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 있는 지역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지. 비인기, 예를 들면 뭐 청년들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아파트나 어떤 빌라들은 전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전세에 일단 저렴하게 살면서 월세로 내 돈이 새지 않고 모을 수 있는 제도가 적어도 15년 정도는 존재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로 점점 인구 구조가 불리해지고 있잖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정부 지출도 막대할 거고. 네. 하지만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성장한 과실을 이제 맛있게 먹는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어떤 국방적인 역사상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 적어도 10년, 15년은 그게 유지가 될 것이다.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해외의 뭐 주요 노무라 증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OECD, IMF라든가 뭐 저기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 그 똑똑하신 분들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10년, 15년 GDP가 성장한다 계속 뭐 세계 뭐 7위로 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없더라도 경제 침체가 오더라도 내가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적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는 있다. 특히나 청년기 20, 30대라면 다른 나라들 보면 성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 보면 취업부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취업률 막 10% 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가 있고 능력에 따라 더 좋은 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전세제도로 돈을 아낄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금을 모으게 되면 2028년에서 2040년 사이에 저는 서울, 경기도 1기 신도시, 그리고 5대 광역시 구도심, 대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이때가 우리나라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막 아파트를 막 지어댔던 시대잖아요. 이때 지어진 뭐 목동, 뭐 아니면 뭐 도봉구, 뭐 상계중계, 뭐 여의도, 잠실, 일기신도시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슬럼화 시키면 국가 경제가 파탄난단 말이에요. 거기 인프라가 다 투자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일기신도시 뭐 특별법으로 뭐 재건축을 열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될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아파트들이 재건축, 재개발 혹은 이게 어려운 분들은 이제 리모델링으로 갈 텐데 이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행 법규 내의 용적률과 대지 지분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변화의 시기에 정부에서 안 되는 지역들을 위해서 뭔가 열어줄 겁니다. 아니면 뭐 기업형으로 소유를 가는 대신에 재건축을 어떤 기업의 돈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시기 때 충분한 공부가 돼 있고 최소한의 자본이 돼 있는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에 저평가된 걸 점프해서 잡을 수 있다. 예. 설령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 갔을 때 내가 공부가 돼 있고 돈이 있는 분들은 뭐 적어도 경기도의 비인기 아파트 정도 남들은 이거 지금 다 재건축만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리모델링 아파트들 용적률 막 200에서 300% 애매한 애들이 있잖아요. 입지는 좋은데 용적률이 애매해서 재건축 안 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을 거고 재건축으로 밀어주는데 얘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건 오히려 고평가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된 사람이 이때 기회가 있으니까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때 그래서 15년 전 이때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지나면 월세화가 되고 어떤 전국토에 엄청난 공급도 끝나고 인구도 완전 내리막에 들어가고 어떤 산업 구조도 이제 완전 고착화가 되잖아요. 저성장으로. 그래서 이때 15년이 가장 청년에게 좋은 큰 기회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15년간은 그래도 전세 제도가 유지가 되면서 그걸 활용해서 네. 거주비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는 또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네. 일어날 테니까 뭐 취업이나 이직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서 같이 그렇게 이제 종잣돈을 모아가고 네. 그러다가 2028년 정도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때 또 기회가 우리가 또 잡을 수 있는 시기를 줄 거다, 기회를 줄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큰 틀에선 맞고요. 저는 일기 신도시는 근데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시작이 1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7, 80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가 먼저 가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먼저 사업성이 좋은 게 그렇죠. 먼저 가겠죠. 네. 그리고 90년대 초 아파트는 사실 아직 그러니까 아파트 수명을 보통 40년으로 보는데 이미 40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부터 먼저 해야죠. 또 한 번에 하게 되면 그 전세 물량을 감당을 못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국가 입장에서도 순차적으로 급한 거부터 나눠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좋은 거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제 저축을 그런 방해하는 월세살이를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전세를 네네. 오히려 살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또 요즘 또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네. 전세 사지 말고 월세 살아라. 그렇죠. 이런 또 영상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전세 월세. 네, 한번 가르마를 쳐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철학이 현재의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위험에 빠뜨리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제 투자 철학인 거예요. 내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다가 잘못돼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안 한다 주의란 말이에요. 너무 큰 리스크는 지지 않는다. 네. 혹은 그런 리스크는 특정 시기에 굉장히 여건이 나한테 유리할 때만 진다. 그러니까 상승장 투입 뭐 한 2013년에서 한 18년 정도 사이 그때는 저도 실제로 월세를 살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좀 지키는 게 우선이다. 보수적으로 그쵸.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월세에 살면서 투자하는 건 좀 공격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많이 돼 있고 훌륭한 멘토분을 만났다면 성공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내가 그게 아니라면 너무 그러니까 이 시간의 축을 늘리는 거예요. 내가 3년 뒤, 4년 뒤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천천히 한 단계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작은 집을 매매로, 작은 집에서 조금 더 넓평수 뭐 상급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셔도 충분히 행복하게 종착지에 갈 수 있다. 굳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외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불리해졌잖아요. 대출 금리만 해도 그렇고. 지금은 저는 뭐 그렇습니까? 제 철학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전세금이 그냥 내 돈이야. 네. 내 돈인 경우는 이게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돈이다 보니까 그쵸. 요즘 같은 인플레 시대에는 네. 현금 쓰레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내 집 마련을 해야죠. 실거주용 내 집 마련을 하라. 그렇게 이제 내 전세금을 내가 깔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을 좀 네.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한 2019년부터 포지션이 일정한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을 만날 때는 저는 굉장히 강하게 내 집 마련을 어필하는 편이고 다주택자분들을 만날 때는 이제 많이 버셨으니까 하나씩 정리해 나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깔고 앉은 돈이 없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를 사는 거고, 그렇죠? 내가 깔고 앉는 돈이 뭐 5천만 원,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내가 직업이 되게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소득이 일정하고 좀 네. 고소득 뭐 대기업 부부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신입이지만 뭐 공기업이고 되게 좋아요. 소득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구조예요. 내가 근데 첫 주택 뭐 생애 80%를 이거 지금 뭐 빌라나 뭐 저가 경기도 아파트에 쓰는 거 좀 아깝다. 이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내 자산과 소득에 맞는 수준의
주택. 내 마음엔 당연히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맞는 주택. 그 정도의 주택을 구매를 하셔서 인플레이션 방어, 주거 안정을 먼저 이루시고 하락기 때 상급지로 갈아탈 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전세에 살고 있다면 이게 대출인지 네. 아니면 내 돈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 직장이나 소득에 따라서 포지션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랑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이제 경기가 침체되겠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서도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IMF 시기에 그 네. 부동산 시장을 되게 그런 하락기를 되게 온몸으로 겪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하락기나 이런 경기 침체를 이렇게 대비하는 게 더 보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IMF 시기 때 하락으로 인한 좀 고통스러운 경험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 뭐 참여정부, 국민정부 때는 투자에 들어갈 돈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만 한 거예요. 토론 풀어보고 판교 만들어지는 데 한번 가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통령님이 말을 해도 잡히진 않는구나. 공급이 없으면 이제 그런 걸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집값이 올라갈 때 공격적으로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둔 이후에는 다주택에서 한 채 한 채 정리하면서 대출액을 몇 년 전보다 많이 줄였어요. 처음 뭐 2016년 이때쯤 대출이 제가 한 6억 정도 됐다고 하면 신용대출 포함해서요? 주담대만 포함해서요? 그럼 지금은 저는 한 주담대만 3억.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다 없애고 주담대만 3억이 있고 고정금리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용 아파트가 이제 서울역에 하나 있고 저 관악구 쪽에 투자용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 빌라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4년 차 된 빌라 있어요.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서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예상과 달리 떨어지네? 그럼 저 한 채밖에 없잖아요, 전세가. 그러면은 뭐 한 4, 5천만 원이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그 정도는 드릴 돈이 있는 거고 집값이 올라가네? 그래서 이게 많이 올랐네? 그러면은 세금 내도 남으면 팔까? 아니면 뭐 더 가져갈까?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고. 지금 깔고 앉은 집은 뭐 원금 이자 갚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현금을 모아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현금을 이제 내가 실거주도 해결이 됐고 최소한의 다주택 투자도 됐으니까 현금을 모아 나가다가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대세 하락장이 왔을 때 혹은 뭐 요즘 대구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물량이 많아서. 네. 25, 6년쯤에 한번 이렇게 수성구를 한번 들어가 볼까. 그때쯤 되면 입주 물량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방 쪽에서 개별적으로 노니까 서울이 예상보다 상승장이 길게 간다고 뭐 지방 쪽 투자를 해볼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은 좀 현금을 늘리면서 대출을 줄이고 어떤 시장 변화에도 나의 행복이 깨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런 이제 IMF 같은 그런 위기가 온다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대출이 좀 과하게 있다. 네.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대출을 좀 많이 좀 상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추가 대출은 받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대출, 그러니까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요. 다주택자면 채수를 줄이세요. 지금 이득이 많이 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부동산이 뭐 아까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것처럼 뭐 한 2, 3년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라도 채수를 줄여서 대출액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안전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만기가 1년마다 오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직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내 자산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뭔가 연체가 있으면 은행은 상환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네. 혹은 뭐 절반은 갚아라. 일시 상환, 네. 어느 정도. 근데 내가 영끌했을 때 그걸 못 갚잖아요. 그럼 뭐 이금융권 가고 뭐 아니면 뭐 경매 넘어가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원금 이자만 갚으시면 돼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나오는 걸로 일단 여기 막으면 되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대출이 신용대출 주담대 1억, 신용대출 1억인 분보다 주담대 2억 5천인 분이 더 안전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 때
급전이 필요할 때 최후의 보루인 거고, 물론 이게 이제 그 엄마 아빠 찬스가 되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아닌 많잖아요. 분들이 많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호황기일 때, 여유가 있을 때 주택 채수를 줄이고 대출을 주담대로 다 몰자. 그리고 전세를 가지고 있는, 끼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전세는 하락기가 뭐 1,000만 원씩 떨어져도 내가 열치면 1억을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전세를 좀 줄여 나가셔서, 그러니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보통 우리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하는데, IMF에 준하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된다면 결국은 구조조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어렵고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능력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쟤는 있어야 돼. 결국에는 내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 경제 공부, 월부를 보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회사 일을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내 사업을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내 능력을 키워서 국비 지원 이런 학원을 많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니시면서 능력을 키우세요. 언제라도 재취업하실 수 있게. 그러시면은 뭐 이제 이 대출 규모도 좀 조정을 하고 내 능력을 충분히 키우셨으면 젊으실 테니까 문제 없이 위기를 넘어가셔서 경매 공부를 그때 하시면 진짜 싸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앞으로 이제 대대적인 그런 재건축 시대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기 신도시의 그 재건축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재건축 아파트 네. 투자로 접근하는 건 어떤가요?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과 어떤 어떤 직업 안정성, 소득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유망한 지역에 재건축을 투자하신다는 건 너무 추천드리죠. 특히나 그거를 꼭 실거주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소유하시면서 이제 미리 선점하시는 거 정말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재건축이 단기간에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나는 실거주로 여차하면 들어갈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리고 전세를 끼고 나머지 차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신용대출로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월세 살면서 지금 영끌로 일단 소유권만 가진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하락기가 크게 오게 되면 재건축이 하락기도 가는 지역들이 있죠. 특히나 강남, 뭐 반포 이런 쪽. 그러니까 재건축이 깨지지 않고 그거를 조합원들이 어찌 끌고 가서 상승장까지 가져가는 지역은 하락폭이 그나마 적은데, 대부분의 재건축, 특히나 재개발 지역은 하락기가 오면 재건축 사업이 바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조합원들이 그 미분양 나는 걸 그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하지 말죠. 저 했다가 망했다. 뭐 다 깨져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나는 영끌을 했는데 가격이 많이 50%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들은 실거주 가치로 올라간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난 계속 월세 살고 있고 이자는 계속 나가고 5년 7년 기다렸는데 나는 아직 이게 안 왔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못 버티고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팔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감당 가능한 수준일 때 들어가자. 어쨌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기간이 빨리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오래 기다린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서 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걸 버티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2030 분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공식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그 청년분들이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회사들의 사탕발림, 분위기 조성에 취업하자마자 이미 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월급의 뭐 몇 %는 보험을 들어야 되고 뭐 어떤 나 정도 버는 사람이면 연봉의 몇 % 정도 되는 차를 사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이 정도 브랜드는 옷을 입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달이, 그리고 뭐 넷플릭스도 결제해야 되고 뭐 유튜브 프리미엄도 써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 플렉스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일회성 지출이면 차라리 나은데 다달이 돈을 내는 무언가를 자꾸 가입을 하게 돼요. 먼 미래에 돈을 받는 연금이나 보험 아니면 지금 어떤 당장 크게 내
어떤 거주 쪽을 해결할 수 없는 주식이나 코인 다달이 조금씩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월세까지 포함해서요.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모을 때 실제 내 월급에 비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언제나 적은 거예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공부를 해서 많이 벌어야겠다. 그렇죠? 혹은 뭐 야근하고 뭐 투잡을 뛰어서라도 소득을 늘려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투자를 뛰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초년생분들 혹은 뭐 기껏해야 1, 2년 공부한 분들 중요한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작은 몇 천만 원의 자본에서 할 수 있는 거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이라면은 뭐 지방 소액 갭 투자, 아니면은 뭐 99세대 이하 뭐 오피스텔 이런 투자들의 특징은 내 예상과 어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이 돈을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잖아요. 물론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경험과 자본으로 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고 요즘 같은 주식이나 코인장에서는 이제 많이 물려있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또 집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일산 같은 그런 내가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 모으면 충분히 뭐 감당 가능한 주택임에도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죠. 최소한의 자본이.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막 좀 부동산 공부를 그럼 난 좀 시작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절약입니다. 절약. 먼저 어떤 월세 살지 마시고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잘 유리하게 해주잖아요. 뭐 최소 80% 되고 뭐 청년 중소기업 전세 이런 건 뭐 90% 경우에 따라 100% 나오는 전세도 있습니다. 그 회사에 취업하시고 3개월 정도 다니시면 연봉만큼 또 전세금 신용대출이 나오니까 사실은 내가 돈을 전혀 모은 돈이 없어도 3개월만 회사를 다니면 신용대출 플러스 전세자금 대출로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되는 어떤 빌라, 원룸, 투룸 정도 빌라나 오피스텔 정도는 충분히 전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월세 80만 원을 내면서 지금 오피스텔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먼저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먼 미래에 돈을 돌려받는 보험이나 연금은 저는 청년기에는 실손보험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실손보험과 전세보증보험. 최소한의 내 집을 주거를 해결하고 나서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연금이나 보험 같은 금융투자는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내가 그걸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산이 부족하잖아요. 네. 하나에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제대로 잊고 나서 다음 게 가야 되는데.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다 여기 500만 원, 저기 1000만 원, 찔끔찔끔 있다 보니까 뭐 연금 저축 7년 부었는데 이거 깨면은 뭐 5년 더 부으면 되는데 못 깨잖아요. 주식에 물려있는데 그거 손해보고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행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지하고 당연히 차 같은 거는 사면 안 되고 저축을 하신 다음에 희망을 가지시고 저축을 하신 다음에 저렴한 주택들이 그래도 아직 시작할 수 있는 주택들이 경기도에 아파트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도 빌라들이 있습니다. 실거주용 빌라. 이런 거는 뭐 디임돌 대출 같은 거 받으시면 저렴하게 이자 뭐 2%대 금리로 최증식 대출 한 2억 정도 받으시면요. 지금 2.7% 이런 금이 나오거든요. 신혼부부. 그럼 30년 최증식 대출 받으시면 월 상환금이 4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원금 이자가. 그럼 사실 오피스텔 신혼부부 둘이 사는 것보다 훨씬 싼 거예요. 내 집에서 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대로 일단은 작게나마 시작을 하시고 주거 안정을 이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난 부동산보단 주식파다. 그럼 주식 공부하시는 거고 코인이면 코인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월부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하락기나 상승장 초입 때 그땐 난 지식도 있고 수년간 또 모은 자본도 있고 여차하면 내 집을 월세 주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집값이 뭐 조금이라도 올라있다거나 그대로더라도 내가 조금 상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영끌을 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지식이 있으면 밀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없으면 추저하게 되죠. 이거 했다 망하면 어떡해. 내 이게 전 재산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가시면 될 것 같아요.